네, 이제 오늘 그 강의 마지막 강의 한번 해봅시다. 3세기까지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오늘 설명하고 끝낼 건데, 자, 이제 아까 이제 뭐 태조왕, 뭐 고국천왕 얘기도 했지만, 고국천왕 다음에 산상왕, 그다음에 이제 동천왕 시대에 가면 고구려가 진짜 또 한 번 이제 그 커다란 획기를 맞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1대 동천왕 시대에 들어서는 중국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동천왕의 제2년도가 227년부터 248년까지 대략 22여 년간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는 중원 지역은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초고, 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송건하는 그 정말 삼국지 영웅들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위초고 삼국이 정립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원의 형세를 주시하던 고구려는 야, 이쯤에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쟤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나 정신 팔려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고민할 때였죠. 요때 이미 남쪽에 그다음 손권이 세웠던 오나라에서 고구려 외교관들이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약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송건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구려보다는 그 당시 요동반도에 존재했던 공손탁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에 의해서 시작된 이제 요동의 공손씨 정권이라고 하는 군벌이 있었어요. 공손씨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도 제법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제법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 걔들과 연계를 해서 위나라의 배후를 한번 좀 공격해보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송건이, 오나라의 송건이. 근데 사실 공손 씨가 가까이 있는 위나라가 무서워서 오나라와 손잡지 않고 오나라의 사신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손 씨와 송건의 오나라가 사이가 틀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 송건의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고구려였던 거죠. 고구려하고 서로 교류를 맺고 관계를 맺고 뭐 서로 이제 고구려가 그 송건의 오나라는 남쪽에 있으니까 얘들이 뭐가 귀하냐면 말이 귀해. 말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말을 많이 갖다 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그 사실 사이가 또 틀어져요. 고구려와 또 송건의 오나라도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 그 외교적 연결은 실패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도 이제 중원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구려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안평 지역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반도에는 낙랑군과 대왕군이라고 하는 군현이 있었는데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세운 위나라죠. 조조는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조비가 초대 황제였죠. 그 위나라에서 사실은 요동에 있는 공손씨를 정벌해서 무너뜨립니다. 붕괴시켜요. 그러면서 공손씨가 가지고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 한반도 북부에 있는 낙랑군과 대방군도 그 조씨의 위나라가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그게 싫은 거야. 왜냐면 원래 그 조씨의 위나라가 그 요동의 공손씨 공격할 때 그때 그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가 군대를 거느리고 공, 공손씨의 마지막 그 군주였던 공손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끌던 그 공손씨 세력을 결국 무너뜨리고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반도 북부에 있던 낙랑군, 대방군들 모두 접수를 하는데 사실 그저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조씨의 위나라가 공손씨를 공격을 할 때 고구려도 조위를 도와줘요, 위나라를. 위나라를 도와서 공손씨를 같이 공격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손씨와 고구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발기와 이이모의 권력 다툼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 고구려 왕실에서 내분이 나서 이제 그 서로 왕위 다툼에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공손 씨가 그 왕위 다툼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면서 막 그 발기라는 사람을 막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결국은 이모라는 사람이 발기를 물리치고 왕이 돼서 산상왕이 되는데 어쨌든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내부 이 권력 다툼에 공손 씨가 개입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위나라가 공손 씨를 때려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도 군대를 파병해서 지원을 나간 거지. 그러면서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아. 야, 공손 씨를 무너뜨리면 요동군과 현도군은 위나라가 갖고 낙랑군과 대방군은 고구려 갖자 이렇게 밀약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서로. 그런데 뭐 위나라가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기고
낙랑군과 대방군까지 자기들이 가져간 거지. 그냥 고구려가 화가 난 거야. 대략 스토리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안평을 공격을 해요. 서안평을 공격한 이유는 서안평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교통을 통해서 낙랑군과 대방군이 요동반도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그 연결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안평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위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이때 위나라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냐면 관구검이라고 하는 장수를 꺼내요. 이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나라의 충신이야. 그래서 사마씨 일족과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그 그러니까 그 당시 조조의 아들이자 그 위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조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 조비라는 인물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 친했어. 그래서 조비의 아들 중에 조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조예가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 조예의 사실은 스승과도 같은 존재야. 관구검이. 그런 정도로 사실 조씨 황실하고 친했던 사람이 관구검이라는 인물이에요. 조씨 황실의 굉장히 충신이었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맹장이에요. 유명한 장수야, 사실은. 싸움도 잘하고.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제 군대 1만의 군대를 주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한 거지. 고구려가 처음에는 전투 초반에는 고구려 동천왕이 관구검의 군대를 막 몰아붙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격을 당하는데 거기서 크게 참패를 하면서 결국은 고구려의 왕도였던 그 당시 환도성과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동천왕은 동쪽으로 옥조가 있는 그 함경도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244년부터 시작돼 갖고 대략 245년, 길게는 246년까지 벌어져요. 이때 이 전쟁이 어디까지 여파를 미치냐면 단순히 그 압록강 일대뿐만 아니라 뭐 함경도 일대 옥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일대 동해 지역까지도 사실 여파가 미치면서 전쟁이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고구려가 끝내 자신들의 영토에서 위나라 군대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해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 전쟁 내용이 좀 궁금하다면, 이거 옛날에 제가 언젠가 2017년인가? 이제 한 8, 9년 됐네요. 한 10년 전에 썼던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논문인데, 요 논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자, 하지만 고구려는 아까 얘기한 위나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옥저 동해 지역, 자신들의 어떤 배후기지였던 옥저 동해 지역을 사수하고 압록강 지역에서도 위나라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그 세력권을 끝까지 지키는 성공을 하고 점차 북방의 어떤 예맥사의 종주국이었던 부여를 넘어서 동아시아 최대 강국으로 동북아시아 최대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유역의 북옥조, 함흥 일대 동옥조 세력을 흡수하고 오늘날 강원도 북부 일대 존재했던 동해까지도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그 당시 평양 지역에 있던 낙랑군을 포위 압박하는 형세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때는 부여를 제외한 예맥사회를 통합하면서 거의 남만주 일대에서 최대 최강국의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예맥 쪽의 중심 국가를 부상한다. 이렇게 흔히 설명할 수 있죠. 자, 이게 지금 발견된 관구검 기공비입니다. 그 당시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고구려의 전투에 승리를 하고 고구려 지역에 비석을 하나 세워요. 그게 지금은 이제 관구검 기공비라고 불리는 비석인데 그 비석 전체가 발견된 건 아니고 1905년인가요? 1904년인가 그때쯤 발견됐는데 도로교통 저기 그 집안 지역 산간 지역 환도산성 넘어가는 고갯길에 그 도로를 공사하다가 도로를 뚫다가 발견된 비석인데 요만큼만 발견이 돼요. 요 비편만.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큼만 지금 확인이 되는데 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을 통해서 그 당시 전쟁이 진짜 있었구나. 244년에 벌어졌고 그 전쟁은 245년 뭐 길게는 246년까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비석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그 당시에 이제 요동 지역에 있는 동이사회죠. 이렇게 보면 고구려가 이렇게 있고 사실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부여, 현도군, 요동군, 낙랑군, 대방군이 고구려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죠. 이 당시에 부여가 고구려랑 사이가 나쁘잖아. 부여는.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누구랑 친하냐면 이때 위나라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 공격을 할 때 관구검한테 군량도 지급하고 이래. 어쨌든 전쟁을 지원해줘요. 위나라의 전쟁을. 그래서 북쪽으로는 부여,
그다음에 서쪽으로 현동군과 요동군, 남쪽으로 낙랑군, 대방군이 고구려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형세란 말이야. 고구려는 이때 이러한 세력들에 맞서서 이 동쪽으로 옥저, 남쪽으로 동해를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두고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다고. 근데 이 관구검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고구려가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물리친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옥조와 동해를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확실하게 확고히 두면서 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안평 일대 공격하면서 낙랑과 대방군을 고립시키면서 점차 낙랑과 대방군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이 동네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반면 이때 고구려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부여는 뭐 했냐? 부여는 망하고 있었어요. 부여는 점점 망하고 있었는데 3세기 중엽 상황을 전하는 중국 사서 위략, 지금 위략의 전체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삼국지에 이제 일부 위략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인데 이 위략에서는 당시 부여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3세기까지 풍요롭고 선대 이래로 일찍이 파괴된 적이 없다 하였을 만큼 부여는 기원 후 3세기 무렵까지도 크게 별다른 위기 없이 국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3세기 초까지도 요하 동쪽에서 예맥사회의 종주국으로 군림하면서 진짜 강력한 발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3세기가 중요해요. 3세기 때가 가장 그 동아시아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고구려와 모용선비 이런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이런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부여가 몰락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부여가 이제 이 장성은 만리장성이죠. 장성 북쪽에 있으면서 현도에서 천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동쪽으로는 음루와 서쪽으로는 선비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약수가 있다. 약수는 아마 동류송화강 유역인 것 같아요. 사방 2천리 정도이며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호는 8만이다. 인구가 대단해요. 호가 8만이 이때는 1호당 평균 인구가 6명에서 7명 정도 되거든. 그러면 그냥 6명이라 거칠게 따져도 8력에 48이야. 50만 가까워 인구가. 이 당시 5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면 이때 고구려의 인구가 3만 호였어. 부여의 절반이 안 돼, 고구려의 인구가. 근데 부여의 인구가 고구려의 2배가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까지 부여의 국가적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3세기 무렵 부여의 인구와 국가 규모는 요동 지역에서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이사에서 최고 강국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3세기 초까지 부여는 동쪽으로 장광제령 넘어서 음루까지 예속시키고 걔들에게도 세금을 거둘 정도로 힘이 셌단 말이야. 정말 3세기 초까지는 전성기였던 거지. 근데 이때까지야. 부여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딱 3세기 초까지야. 그 다음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결정적으로는 이 3세기 후반, 특히 285년에 모용선비라고 하는 이 북방의 유목민족, 선비족이 기습 공격을 해요. 근데 거기에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왕권이 일시 붕괴해 버립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기록이. 왕 의련은 자살하고 왕의 아들과 형제는 옥조로 달아났다. 이런 기록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부여가 한번 망한 것이 뭐. 이러면서 부여가 이때 이후로는 제대로 이제 다시는 예전의 영광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부여를 대신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이 지역의 강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고구려는 뭐였냐? 3세기 중엽 위나라와 힘겨운 전투를 치렀던 고구려가 결국은 이 남만주 세력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을 자기들의 세력권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깨달은 건 뭡니까? 딱 하나죠. 야, 내가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저놈의 낙랑군, 대방군, 현도군, 요동군, 중국 군현들을 몰아내야만 한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기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15대 미천왕 시대예요. 이 미천왕 시대에 들어서면 중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서는 원래 그 전까지 위촉오에서 삼국이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그리고 위나라가 결국은 총나라, 유비의 아들 유선이 있었던 총나라를 집어삼키죠. 제갈량이 죽으면서 사실 총나라 운명 끝난 거야. 결국 총나라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통일을 목전에 둔 위나라에 갑자기 변고가 발생하죠. 무슨 일입니까? 황실에서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죠. 조씨 황실이 붕괴되고 사마이의 후손들이 그 조씨의 황실을 찬탈해서 사마씨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세운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 다른 진짜 그 진샹의 진나라는 아니야. 다른 진자를 쓰는데 어땠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죠. 나중에 칠판임 써주는데 아이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마씨의 진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 사마씨 진나라가 마지막 남은 송건의 후손들이 남아있던 오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천하 통일을 하는데 그 나라를 진 혹은 서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그 진나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촉5 이렇게 삼국이 정립해서 중국에서 중원 지역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사실 거의 사생결단으로 싸우잖아. 그냥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전쟁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마병이야, 기마병. 기병이 필요하다. 말을 탄 병사가 필요한 거야. 얘들이 전투력이 끝장나니까. 근데 그 말을 탄 병사들이 많은 동네가 어디야? 북방, 오한, 흉노, 선비 이런 친구들, 북방 유목국가들 있잖아. 그 유목부족들을 이제 전쟁터에 끌어들이는 거야. 용병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래서 걔네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와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서진에 의해서 사마씨의 진나라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이 돼.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북방에서 내려와 갖고 전쟁에서 활약했던 이거 유목민족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기본 돌아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야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그럼 걔들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 막상 내려오니까 여기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얘들 자기네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눌러 앉아버려요. 그리고 결국 걔들이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5호 16국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호 16국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5호 16국이 뭐냐면 이제 중원의 통일왕조인 서진이 무너져요. 그리고 양쯔강, 장강유역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동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그럼 북쪽 원래 진짜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화북 지역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5호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반복하면서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기가 찾아와요. 이때 5호라고 하면 저족, 그다음에 강족, 아니, 갈족, 저갈강이 그러니까 저족, 갈족, 강족, 뭐 선비족, 흉노족 이런 친구들이야. 이거 복잡해. 선비도 그냥 선비가 아니야. 모용선비, 탁발선비, 우문선비, 단선비 이래갖고 선비족도 다양해. 복잡해 하여튼간. 어쨌든 수많은 이민족들, 북방 민족들 내려온 거야 지금. 화북 지역에 내려와서 지들끼리 치고받으면서 5개의 이민족이 16개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반복하고 있다고. 어마어마한 혼란한 시대가 찾아온 거야. 이게 고구려에겐 천문 같은 기회인 거지. 왜입니까? 한반도에 있는 낙랑 대방군은 어떻게 지금?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과 대방군은 더 이상 중원 왕조의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고구려가 낙랑 대방군을 때려잡아도 고구려 혼내줄 중원에 있는 통일국가가 없단 말이야 지금. 고구려는 낙랑과 대방을 집어삼키기에는 딱 좋은 시기인 거죠. 그렇게 중원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고구려는 더 이상 중원 본토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한반도 일대 중국 분열 차례 공격을 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순서는 311년에 서한평을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낙랑군과 대방군과 대륙 그다음에 중원 지역 간의 어떤 연결 통로를 차단합니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서한평을 점령함으로써 교통로를 차단해요. 그리고 도망갈 곳 없는 낙랑군 대방군을 때려잡는 거죠. 낙랑과 대방군을 점령을 함으로써 드디어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에서 유일하게 어마어마하게 초강국으로서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때 400년을 이어온 한군현, 즉 낙랑군이 이때 문을 닫아요. 4세기 초반에 고구려에 모두 소멸되면서 드디어 한반도에서는 낙랑 대방군이라고 하는 중국 군현이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만이 남게 되죠. 드디어 삼국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딱 삼국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딱 그러한 역사가 바로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의 손에 사라지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삼국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오늘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의실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